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반들반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굉장히 처음 이야기부터 충격으로 몰아넣으셨고, 또 다음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아마 충격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들반들님.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모두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반들반들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무겁고. 네, 무겁고. 네. 제가 이거는 힌트가 될 수 있을까봐 이야기 중간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 먹은 거는요. 이런 일들이 그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있어 온 일이고요. 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희한하게 그 궁금한 이야기 땡땡 이런 데서도 이런 소재 얘기가 막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일을 겪는 분들, 괴로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귀족님들이 진짜 흉 맞으셨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반들반들이에요. 이거는 저희 엄마께 들은 얘긴데요. 저희 엄마는 저희가 자라는 내내 가정주부가 아닌 사회인으로서 본인 일을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장기에는 엄마랑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고도 한참 더 지나서 부록이 넘으면서 엄마랑 더 깊은 내밀한 얘기, 엄마를 좀 이해하게 됐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요새 추억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몇 년 전에 그때가 아마 인천 쪽에 모노레일이 생기고 나서쯤이었던 것 같아요. 월미도 네.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 네네네. 오. 근데 그쪽에 엄마 모시고 저희 가족이 그쪽 근방 아울렛 구경하다가 월미도 쪽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인천에서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월미도 쪽까지 가서 월미도도 한 바퀴 돌고 인천항 쪽으로 이렇게 도보로 꽤나 오래 이동하면서 엄마의 예전 동네에 대해서 막 이런 두런두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노레일 선로가 깔려 있는 동네였어요. 네, 한참 걷던 중에 약간 일본식 가옥 방식이 남아있는 어떤 집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본식 가옥 주택 방식이 남아있지만 나름대로 개조를 한 좀 큰 단독주택이었어요. 2층 집. 근데 누가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았고 저는 엄마 이런 일식 가옥이 아직도 남아있네 인천에는 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께서 거길 못 떠나고 막 한 바퀴 이렇게 막 앞뒤로 보시고 두리번 막 살피시더니 여기 엄마 친구 살았던 데인데 아직도 있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거 남아있는 게 신기해서 엄마 그러면은 그 친구분한테 이거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려. 집 아직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조금 말이 없으시다가 그 사람 내 친구 옛날에 세상 떠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였어? 너무 안타깝다. 왜?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주변 막 이렇게 보더니 주변에 땡서방 있냐 하고 저희 신랑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없어. 애들 데리고 먼저 저기로 갔어 앞쪽으로. 그랬더니 뭔 얘긴데 그래? 그러면서 엄마랑 조금 더 걸으면서 들었던 한 집안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과 몰락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 엄마 친구분에 대한 얘기. 때는 엄마의 여고 시절이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어떤 스타일이시냐면 예전에 대학교 붙어놓고 놀러만 다니는 대학생을 먹자 대학생이라고 하잖아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 표현 알 거예요. 너는 먹자 대학생이냐? 막 이러면서 하는 걸. 근데 저희 엄마는 고교생인데도 그야말로 먹자 여고생이었어요. 정말 해맑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약간 하고제비 스타일.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해맑고 약간 당당하고 거리낌도 없고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그랬던 엄마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해진 친구분이세요. 이 친구분을 제가 돌순이라고 할게요. 엄마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 돌순이가 그때 당시 어떤 친구였냐면 그때 당시는 대학교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도 특히 여고에 메이퀸이라고 학교 여왕, 학교 대표 얼굴 이런 거 뽑는 인기 투표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뽑힐 정도로 굉장히 미인이셨대요. 키도 크고요. 근데 얼굴만 미인이느냐? 그게 아니고
공부도 그때 당시에 막 몇백 명 되는 전교생 중에 늘 전교 10등 밖으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고, 저희 엄마 표현으로는 그 중견 탤런트 중에 차화연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을 되게 닮고 분위기가 눈이 좀 더 컸대요. 시원하게. 그 정도로 미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성격이 아주 조용하고 주목받는 걸 싫어하고 굉장히 차분하셨대요, 돌순이가.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희 엄마의 막 천방지축 해맑은 모습이 그 돌순이 친구분한테는 없는 모습이라 좋았는지 두 분이 고교 시절 내내 친했고 대학 가서도 친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희 엄마가 성 자체가 희귀한 성은 아닌데 본관이 특이한 성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분도 본이 같아가지고 둘이 아주 잘 지냈어요. 엄마 말씀으로는 먼 친척이라고 봐도 무방하셨대요. 그런데다가 집안도 나름 소식 듣기가 어렵지 않고 밀접했던 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전 지역에 전기 공급하는 회사의 지부장? 약간 이런 걸 맡고 계셨고 그 돌순이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인천항에 배들이 이렇게 하역할 때 관리자였대요. 근데 그 직책이 굉장히 엄마 표현으로는 끝발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집안도 나름대로 꽤나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같은 종씨, 비슷한 형편 등등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친구분이랑 아주 우정이 깊었고 엄마가 그 친구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그 여고 내에서 6명이 친해서 육공주파로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여상이나 상고, 공고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명문대에 진학이 제법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여상을 다니고 있었고 친구 성적이 부러우니까 너 어디 대학 갈 거야?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희한하게 성적이 그렇게 출중한데도 나는 대학 안 가고 빨리 취직할 거야. 자꾸 이런 말만 했대요. 그래서 조금 성적이 너무 아깝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가끔 그 돌순이가 막 이렇게 보이는 팔다리에 멍이 들 만큼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성적이 엄청 엄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엄격한 가풍에서 자기 맘대로 취업을 한다고 허락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그 친구분 집을 놀러를 갔었대요. 근데 그 친구분은 남자 3형제가 있는 집의 고명딸이었던 거예요. 4남매 중에. 근데 그렇게 고명딸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애지중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친구 집에 숙제 같은 거 하려고 몇 번 놀러 갔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분위기가 엄청 그 친구분께 좀 냉랭하고 엄격한 데다가 그 오빠들도 친구인 저희 엄마가 있는데 저희 엄마가 손님이잖아요. 근데도 오빠들이 그 돌순이한테 막 이런저런 말을 너무 험하게 막 건네니까 저희 엄마가 미친 척하고 그 댁 오빠한테 오빠 저도 손님인데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막 하고 몇 번 막아준 적이 있었대요. 커트를 쳐줬대요. 그래서 조금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재능이나 밖에서 보이는 집안 분위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집안 내의 분위기가 조금 맞지는 않는다. 스트레스를 좀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다가 또 이상했던 점이 친구가 몸이 약해가지고 아파서 학교를 종종 이렇게 며칠씩 빠지는 일이 가끔씩 있었대요. 네. 2학년 때. 근데 고3 때는 그게 막 더 막 잦아져서 거의 뭐 한 서너 달? 서너 달에 한 번씩 며칠씩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3 학생한테는 좀 타격이 큰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성적도 좋은데. 그때는 그게 좀 의아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분이 결국은 취업을 하지 않고 그 집안에서 하도 우리나라 여대 중에 제일 유명한 대학교 있잖아요. 꽃 이름 들어가는 대학교. 그 대학교를 원했고 뭐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학교를 가서 졸업하면 무조건 좋은데 시집은 프리패스다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성적이 워낙 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는 성적이니까 그 학교를 대학 진학을 했대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냥 전문대학 진학하셨고요. 근데 학교가 멀었는데도 둘이 잘 붙어 다녔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또 캠퍼스 낭만하면 또 미팅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순이가 너무나 출중한데 미팅이며 어디 이렇게 막 짝지어서 놀러 가서도
남친 사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으로는 그때 당시에 엄마도 20살이고 남자친구가 사귀었는데 같이 쌍쌍이 만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못 만나니까 안타까워서 몇 번 이어주려고 해도 결국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우리 어디 이제 생맥주집 생겼다는데 우리 한 번도 술 안 마셔봤으니까 우리 맥주 한번 마시러 갈까? 하면서 네 남자친구 얘기도 좀 내가 해보고 너 관심 있는 애 있대? 그러면서 그 맥주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성인 된 기념으로 두 분이서 술을 드셨는데 예? 처음 먹다 보니까 본인 주량도 모르고 근데 그 얌전하던 돌순이가 술을 전혀 못 마신 엄마가 보기에도 막 엄벙덤벙 완전히 포금을 하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왜 이렇게 마셔? 왜 이렇게 마셔? 야 어떻게 집에 가려고 그래? 엄마 아빠 무서우신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술이 굉장히 취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순이를 초경 시작할 무렵부터 적으로 건드려 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굉장히 친족 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막 땅으로 막 꺼져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게 꿈인가 싶고. 그래서 그 친구분이 학교도 빠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막 멍들게 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빠른 취업을 바래왔던 거라고. 그리고 자기는 좋은 학교를 가고 잘난 사람들 곁에 있어도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고 그럴수록 자기 모습이 더욱 객관화가 되면서 막 걸레짝이 된 기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저희 엄마랑 있을 때만큼은 나도 평범한 여고생이 된 것 같고 네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내가 찍소리 못하고 당해왔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오빠한테도 네가 대신 얘기해주고 그러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돌순이가 거의 막 혼절하다시피 막 울면서 이야기를 막 토해냈고 그 뒤로 엄마는 그 친구가 괴롭고 힘들 때 집에 있기 싫을 때 엄마 집에서 숨겨주고 재워주시기도 하고 막 학교 친구인 것처럼 거짓말해서 뭐 MT 있다고 그러고 뭐 과방에서 무슨 과제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숨겨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걸 저희 엄마로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얌전하시던 분이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거의 술을 먹고 거의 혼절할 때까지 먹다가 쓰러져서 자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갑자기 2학년 1학기 지나고 친구가 연락이 좀 뜸해졌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편지 잘 보내잖아요. 펜팔도 막 자주 하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 없고 그러니까 집에 찾아가도 없다 그러고 안 만나주고 그때 전화 요금이 좀 비싼 편이었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안 바꿔주고 하더니 나중에 그러고서 한 3, 4개월 있다가 친구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건 사람들의 그냥 추측하는 그런 험담이죠.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엄마가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질환지교를 맺었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사랑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뭔 일이 있어서 나한테 그런 고민까지도 다 얘기를 했는데 왜 더 말 못할 게 있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날 피하다 그렇게 세상을 등졌을까 해서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웠대요. 근데 그 같이 다니던 육공주 친구 중에 다른 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가 가고 나서 걔 죽을 때 홀몸이 아니었다던데 걔 알고 봤더니 얌전한 척만 했지 남자 되게 많이 만나고 다녔대 이런 식으로 되게 비속어를 쓰면서 여자가 해프다는 표현을 막 하면서 험담을 막 했고 저희 엄마가 그 친구랑 막 대판 싸우고 진짜 육박전을 해갖고 그 육공주 친구들이랑도 거의 해체가 됐대요. 뭐 한 명하고만 연락하고 그래서 그 친구 장례식을 되게 가고 싶었는데 그 가족끼리 원래 대부분 3일장 하잖아요. 네. 3일장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뭐 치워버리듯이 하루 만에 장을 끝내고 그거를 그 집이 선산이 있는 집이잖아요. 같은 종씨고 하니까 뭐 그런 걸 알잖아요. 선산에 묻지도 않고 화장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막 분하다고 그 집 식구들 어떻게 딸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이제 이 집에 그 돌순이가 세상 등지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집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그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 친구가 가고 나서 한 1년 뒤에 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뒤로 줄줄이 해서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시고 어머니만 남게 되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어머님도 돌아가시는 게 한 10여 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저희 엄마가 40대기 전에 어머님 별세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 가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하역 작업 마치고 밤에 직원들하고 회식을 했대요. 예. 딸내미가 그렇게 간 거에 대해서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직원들이랑 회식하고 밤늦게 술 먹고 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더럽고 추한 부분이 없어져 버렸다? 짠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회식을 하고 술 먹고 다녔겠죠. 하여간 그 아버지란 인간이 그 언니 가고 나서 몇 개월 뒤에 하역 작업 마치고 직원들이랑 밤늦게 회식하고 돌아오는 길에 괴한한테 피살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둣가에는 불황자들도 많고 그 중국 쪽 노동자들이 요새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고 해요. 중국 쪽하고 다른 나라 그 노동자들이 인천항 쪽에는 꽤 있었대요. 러시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때 그 피살 당하셨을 때 칼로 찌를 당했는데 그 방수가 거의 찢어지다시피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뭐 후임자 정하는 얘기 그런 얘기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들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그 직급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빠들 위로 셋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첫째 오빠가 그 집이 꽤나 먹고 살만한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개인이 끄는 승용 자가용이 별로 없을 시기예요. 뭐 서울에서 잘 사는 집들이나 뭐 이렇게 있고 하는 시기였는데 그 오빠가 20대 중반 나이에 그 차를 좀 가지고 다녔나 봐요. 차 타고 굉장히 음주를 많이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첫째 오빠도 아버지 가시고 나서 그 이듬해 그렇게 됐다고 해요.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달리했는데 이제 그 분들은 다 선산에다가 다 정식대로 해갖고 3일 동안 장례도 잘 치르고 매장도 아주 정석대로 잘했다고 해요. 자리를 써서. 네. 그런데 그 첫째 형이 가고 나서 둘째 오빠가 지금도 그렇게 매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관을 넣고 집안 분들이 그 흙을 이렇게 의식처럼 한 삽씩 떠서 그 관에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으로 묘 작업을 하시는 인부들이 나머지 이렇게 봉분을 만들고 그랬대요. 근데 둘째 오빠가 그 삽을 떠서 흙을 이렇게 뿌리면서 한 번만 이렇게 뜨고 관에다 흙을 뿌리고 물러서면 돼요. 근데 삽으로 서너 번 흙을 자기가 계속 떠서 뿌리면서 야, 이나 아주 꼴 좋다. 다음번에는 누구 차례냐? 막 이러면서 서너 번 그 얘기를 하면서 흙을 뿌렸다는 거예요, 관에. 그 뒤로 딱 보름 있다가 그 오빠가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보고 들은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 외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외할아버지가 야, 그 집이 그렇게까지 경우 막대 먹은 집인지 몰랐는데 그 둘째 오라버니라는 놈이 그랬단다. 아유 참 왜 그랬을까? 죄 받을지 모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는 경우에 어긋나고 예의 없는 왕자를 향한 예의 없는 행동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예. 그 집안을 대들보처럼 바치고 있던 장자가 가고 둘째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남자 셋이 순식간에 없어졌잖아요, 집안에. 그럼 막내 오빠하고 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막내 오빠를 얼마 안 있다가 더 집안이 쇠락하기 전에 얘를 장가를 보내야 된다 해갖고 장가를 급하게 보냈어요. 좀 집안에 있는 재산을 딱딱 긁어 모아가지고 장가를 보냈는데 셋째 오빠 삶이 좀 순탄하면 그쪽 어머님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편하셨겠죠. 네. 네, 꽤 적지 않은 지참금, 혼수해주고 뭐 집해주고 하는 돈을 해서 장가 보냈음에도 그 오빠가 도박에 빠진 거예요. 막내 오빠가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집안 살림 까먹으면서 별로 화목하지 않고 자리도 못 잡고 그렇게 살다가 20대에 결혼을 시켰는데 아주 늦지막히 아이를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냥 장애나 뭐 아이들한테 흔히 많이 일어나는 심장에 조금 결함이 씨 달을 못 채우고 태어나면 그런 아기들이 있는데 그 정도 장애가 아니라
어떤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아이가 이렇게 입술이 갈라지고 그 입천장도 갈라진 상태로 나온 데다가 아이가 이성도 저성도 아닌 거예요. 간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 엄마가 옛날 말씀으로 그거를 일컫는 무슨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제가 안 나요. 하여간 간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근데 지금이야 뭐 그런 염색체 질환이나 희귀병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아기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어려웠나 봐요. 그리고 구순 9개월에 대해서 막 수술하고 이런 것도 어렵고 집안도 노름으로 돈을 다 까먹어서 돈이 없고 그래서 그 아기가 3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그런데다가 그 막내 오빠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 도박을 하다가 부두판 같은 데서 하우스라고 해서 그런 도박판이 자주 열리나 봐요. 근데 거기 꽁짓돈을 쓰다 못해서 그거를 변제를 못해서 작두로 한쪽 팔이 훼손됐다. 그래서 그거 없는 상태로 그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아주 어릴 때도 가끔 그런 걸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의수를 달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절단된 고기 위로 이렇게 후크 선장 그 후크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네네.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그 오빠가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그 팔을 하고 인천항에서 소매 펄럭펄럭 하는데 이렇게 펄럭펄럭 할 때 보니까 그 후크 갈고리를 해갖고 다니는 걸 봤다 하고 그 동네에 계속 사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 처참했다고. 근데 그 오빠가 완전히 도박에 도파민에 절여져서 그런지 네. 야, 너 우리 돌순이 친구지? 야, 반갑다. 막 이러면서 마주치면 야, 오빠가 저기 담배 좀 한 대 피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 얼마만 좀 꺼줄래? 막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 사람이 완전히 나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경기도 쪽으로 와버리니까 서울 살다 경기도 쪽으로 오니까 인천 소식을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40대기 전까지도 그 육공주 중에 인천에 계속 사시는 그 한 명 연락하시던 친구분이 그런 소식을 다 가끔씩 전달을 해줬대요. 네.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 마음 무렵쯤엔 그 오빠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친구분이. 그럼 이제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아버지, 장자, 둘째 오빠까지는 너무나 순식간에 진행됐고 이제 막내 오빠까지는 한 10여 년 세월이 흘렀고 마지막 지금 그 집안에 남은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어머님도 삶이 굉장히 비참하셨던 게 쉽게 얘기해서 도박으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 쓰니 집안에 있는 돈 없는 돈을 그 있는 부잣집 마나님이었다가 그 인천항 쪽에도 굉장히 그런 학고방들이 많았거든요. 네. 노동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단칸방에서 의탁하고 사시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년에 정신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노인 내시니까 돈은 없지.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노인 일자리가 있던 것도 아니지. 하니까 그런 부둣가 선술집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하루 막일을 해주시고 음식 얻어다 먹고 하다가 나중에 치매가 오셔서 정신을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 할머니께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표현이 조금 그런데 치매로 정신을 완전히 놓으셔가지고 당신 입을 벽돌 같은 걸로 막고 눈도 찍고 해서 얼굴이 완전히 이 되신 상태로 발견이 되셔서 수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말이 정처를 두고 사시다가 잘못된 것 같지만 돌아가셨을 마지막 말년쯤에는 정말로 불황자처럼 집도 절도 없고 정말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노인이 사시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무슨 기력이 나서. 근데 그 벽돌을 손에 꼭 쥔 상태로 수습이 돼갖고 그거를 손가락을 하나하나 다 펴고 그 벽돌을 빼고 수습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뭐 죽사발이 돼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좋게 수습할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정말 처참한 상태로 그 집안에 뭐 4촌 내외도 아니고 뭐 6촌 방숙이 겨우 수습을 해서 정말 하루 만에 장례를 끝냈다고 해요. 예. 근데 조금 저는 의아했거든요. 근데 엄마, 뭐 아버지는 그런 천일공노할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가셨다고 해. 어떻게 들어보면은 아버지랑 첫째 오빠가 제일 곱게 가셨네. 뒤로 갈수록 험해지고. 왜 그렇게 어머님까지 그 집안이 완전히 그렇게 처참하게 됐을까 너무 안타깝다 했더니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들 다 사람 아니야. 내가 어른 대접할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 노인네 나는 하나도 안 불쌍해. 어른 대접해주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왜 그런지 들어본고 하니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런 동생을 향한 가적 학대가 위계에 의해서 아들들도 아버지가 결혼 전에 여자 경험해보는 거 좋지. 그럴 거면 밖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이렇게 집에 있는데 하고 위계에 의해서 그 똘순이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묵인하에 그 3형제 오빠들도 걔를 돌아가면서 건드린 거예요. 돌순이를. 예. 저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소름이 돋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사회에서도 이런 형태의 친족 간에 들어보신 적 없죠? 근데 그게 벌써 한 4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집안에서 그렇게 괴로울 때 만약에 돌비님 같은 경우는 누가 힘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집안에서 돌순이를 지켜줄 사람은? 그나마 엄마가 저는 편을 들어줬어야 된다 생각해. 지켜줘야 됐어요. 예. 근데 그 집 엄마가 그거를 묵인해 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분이 돌아가실 때 홀몸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들 간의 그런 로 인해서 임신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앞전에 고3임에도 불구하고 서너 달에 한 번씩 빠졌다고 했잖아요. 며칠 동안. 네. 그게 그 몇 번의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빠졌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엄마가 손을 잡고 끌고 갔다고 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정말 인과응보라고 생각했던 게요, 돌비님. 그 어머님이 마지막 그 친구가 세상 등지기 전에 이런 거를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갖고 그 친구분이 좀 알아보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쪽 어머님이 알게 되셨고 친정엄마가 강요를 했대요. 너만 입 닫고 있으면 지금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집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걸 네가 굳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망신살 뻗치게 할 일이냐. 그리고 너도 그렇다. 한두 번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니도 몇 번이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네가 알아서 그런 거 피임이랑 몸가짐을 조심해야지. 나가 죽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는 뭐 근데 저희 엄마도 무슨 생각이 있으셨는지 이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분께 다 들으셨던 거겠죠 마지막에. 그 소리 듣고 제가 너무너무 남의 일인데도 막 욕지기가 치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엄마는 어땠겠어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에 그 노인분이 노인네라고 표현할게요. 그 노인네가 가실 때 어떻게 가셨다고 그랬어요? 온전치 않은 정신에 막 벽돌 같은 걸로 막 본인 얼굴 눈도 입을 떼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도 처참하거나 안 되지 않고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엄마 친구분 그 돌순이가 아주 자기가 겪어온 고통의 시간만큼 시간을 들여서 저승해서 끝까지 복수를 한 게 아닌가. 그 친구도 10년여간 그런 고통을 당해왔고 이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데도 한 10여 년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시간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처참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엄마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들을 내가 어디서 얘기할 수 있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을 아주 사람 취급 안 하고 욕먹게 하고 싶은데 내 친구 명예를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여기다 풀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을 같이 분노해 주시고 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진짜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너무너무 처참하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돌비에서 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전에 간만에 행자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행자님. 가족에 대해서요. 네네. 그때 마지막에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다. 그리고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엄마하고 했던 대화가 생각나면서 그러면 나도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오늘 엄마랑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거 나 누구한테 좀 얘기해도 돼? 그랬더니 그 친구 이름 얘기하려고? 막 저희 엄마는 유튜브 이런 걸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다 가명 쓸 거고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야. 내가 그거는 다 넘어갈게. 근데 이 얘기 누구한테 해야지 엄마 친구 한 뿌리도 되고 하지 않겠어? 그때 그렇게 하면 같이 실시간으로 보고 그 사람도 흉봐 주니? 그래서 엄마 그럼 해도 돼? 그때 그래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 엄마가 유튜브 이런 건 모르지만 이 얘기는 나중에 업로드 되면 저희 엄마랑 같이 들을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막 예를 들면 흉을 보지 네. 말아주세요 해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건 사람이라면 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가정을 이루고 있고 가정을 네. 이루고 있지 않더라도 네. 이거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사람 그리고 같지가 누가 않네. 진짜 사람이 아니랄까요. 그냥 뭐 동물도 이러진 않아. 그럼요.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데요. 어, 개들도 자기 새끼 아유 진짜 이거 짐승만도 못하죠. 진짜로. 진짜로 너무나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네. 네, 그리고 얘기 끝에 자꾸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뭐, 혹시나, 지금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사실은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 본인 잘못이 아니고, 일단은 그 환경에서 분리해야 되니까, 결단을 내려서 밖으로 나와라. 그럼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정말로 반들반들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런 일들은 저도 예전에 과거에 어떤 한 사람에게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돌비님도요? 네, 저도 다른 사람한테 그 방송에서도 한두 번 얘기했지만 누군지 네.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본인 아버지와 본인 누나가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근데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가 그냥 뭐 어디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처음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 이거를 솔직하게 뭐 방송이든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뿐만이 아니고, 네. 가까운 사람한테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면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피해를 받고 뭐 2차 가해를 받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 반들반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에서는 어떻게든 분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반들반들님께서 정말 듣기 역겨운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네. 들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야기 네.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그런 일을 겪고 계셨던 분들, 겪었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낼 수 있는 세상에 오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기종님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충격적일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이유예요. 정말로 이게 공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극현실 공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랬는데 예전에 과거에 그렇게 당했었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당당하게 말씀하심에 있어서 절대 지탄받지 않는 사회가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둘째 돼지님께서 닉네임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살짝의 실소가 터지는 귀여운 닉네임이신데, 자, 둘째 돼지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돼지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일단 해주실 이야기가 해외 나가기가 정말 무서워진 하나의 또 사건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사건이라고 해서 사람이 무서운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게 그렇게 흘러가다 또 반전이 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둘째 돼지예요. 일단 오늘 해드릴 이 이야기는
제가 20대 초반에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같이 저랑 일을 했던 저희 매장 직원 누나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때 당시에 그 선임 직원이었던 누나가 평소에 동남아 여행을 정말 좋아하셨었어요. 그 중에서도 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좋아하셔서 1년에도 한두 번씩은 무조건 여행을 갔다 올 정도로 갔다 오고 저희한테 막 자랑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오실 때마다 태국은 이런 점이 너무 좋고 음식도 예. 너무 자기 취향이고 관광지도 정말 좋다. 그래서 막 여행만 가면은 태국 전도사가 된 것처럼 저랑 점장님한테도 막 제발 꼭 가라. 왜 이 좋은 데를 안 가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는데 제가 그 누나랑 3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3년쯤 됐을 무렵에 그 휴가도 또 태국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별 감흥이 없이 또 동남아 가냐 태국 가냐 잘 다녀와라 미지근하게 배웅을 했어요. 왜냐면 갔다 오는 관광지가 맨날 똑같다 보니까 절대 바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매번 사다 주시는 기념품이 똑같았거든요. 예. 뭐 코코넛 과자 같은 그런 게 이제 좀 질리기도 했었고 어쨌든 감사는 했죠. 그래서 이번에 누나 태국 여행에도 별 감흥이 없이 배웅을 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누나가 휴가가 끝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지?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좀 불만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그 누나가 휴가를 간 만큼 제가 또 땜빵을 채워야 되거든요. 휴가가 지났는데도 안 나와서 좀 나도 쉬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하다가 그 다음날 또 나왔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길래 안 나왔냐? 왜 무슨 일이 있냐? 휴가 잘 다녀온 거 아니냐? 이제 하는데 태국 이야기를 하자마자 절대로 내 앞에서 태국의 태자도 꺼내지 말라. 나 진짜 다시는 이 태국 같은 동남아 이런 나라 절대 안 갈 거다.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말 좀 해달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하기 싫다.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계속 이제 욕을 먹으면서까지 저도 끈질기게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냐. 나 누나 대신 일주일 또 일을 했었는데 이건 얘기해줘야 된다. 알았다고 하면서 그날 마침 또 점장님이 출근을 안 하신 날이었고 네. 되게 좀 한가한 이제 평일이었어갖고 마침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일이 있었던 태국 여행 당시 그 전에 누나가 평소 태국을 갈 때마다 자주 방문하던 그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대요.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트고 그 가게 사장님이랑 좀 친분이 쌓였었나 봐요. 네. 그 사장님이 앞으로 태국 올 때 숙소 같은 데 비싸게 잡지 말고 자기한테 말을 하면 자기네 직원들이 쓰는 숙소이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길 되게 싸게 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써라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러면서 가이드 같은 것도 자기가 해줄 수도 있고 교통이 조금 불편하면 차로 그냥 공항이나 이런 데도 편하게 데려다 줄 테니까 언제든지 말하고 편하게 놀러 와라. 누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여건을 제안을 해주시니까 감사했대요. 그리고 숙소도 되게 괜찮은 가격이었고 위치 자체도 방콕 같은 데랑 크게 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고 정말 감사하다고 해서 그 여행 때 처음으로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신 숙소에 묵게 됐대요. 근데 어쨌든 숙소긴 숙소니까 간단하게 좀 체크인 같은 개념도 했었나 봐요. 비상연락망이라던가 이메일도 적고 그러다가 숙소를 들어갔는데 되게 쾌적했었대요. 넓고 2층 구조였는데 1층에는 큰 거실이랑 주방 같은 게 좀 있었고 네. 현지 직원들이 사용하는 방이 좀 몇 개가 있었대요. 그다음에 이제 2층 계단을 올라가면 복도로 돼 있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사용하는 게스트룸 같은 구조였나 봐요. 방 구경을 한참 하고 있는데 숙소 바로 앞에 정원도 있고 근처 시내 같은 데도 가까웠고 주변 편의시설들도 멀지 않은 위치에 있어서 네. 인프라도 되게 좋았대요. 조금 특이했던 게 그 숙소 거실이랑 베란다 사이에 세장이 하나 있었대요. 되게 좀 고딕한 세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 세장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앵무새가 있네요 하고 물어보니까 얘가 애교도 진짜 많고 되게 똑똑하고 나를 너무 잘 따라서 키우게 됐는데 좀 오래됐다. 근데 내가 매장 운영이나 일을 한 게 바빠서 집에 두고 키우긴 얘가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서 여기 직원들이 맨날 있으니까 일로 옮겨놓은 거라고. 지내면서 그냥 잘 친하게 지내봐라. 얘 되게 착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실제로 그 앵무새가 그 누나 말도 되게 잘 따라하고 태국어 같은 언어로 인사도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숙소에 처음 묵게 된 날에 그 앵무새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귀여워서 막 혼자 얘기도 하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한국에서 왔다 뭐 이런 막 얘기를 혼자 했대요.
그래서 그때도 앵무새가 누나 말에 대답이나 반응을 한 건 모르지만 네. 막 혼자 신나서 몸을 움직이면서 되게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었대요. 귀엽다 이러고 앵무새를 이제 뒤로 하고 누나는 태국 여행을 즐겼나 봐요. 네. 그래서 재밌게 여행을 보내고 있을 때 3일 정도가 흘렀었는데 그날이 그 숙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가게가 휴가였나 봐요. 그래서 숙소에 머무는 현지 직원들도 각자 고향이나 집으로 내려간 날이었어갖고 1층 직원 숙소는 다 비어 있었대요. 그리고 하필 그날 다른 관광객들도 크게 없어서 2층 게스트룸도 다 비어 있었고 그 누나 혼자서 그 숙소를 이틀 정도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장님도 혼자 괜찮겠냐? 저 되게 상관없다. 오히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뭐 재밌게 혼자 지내는 것도 잘 해서 너무 좀 심심하면은 그냥 현지인들이랑 뭐 밖에서 술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 혹시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연락을 해라 하고 나가서 술을 막 먹고 들어왔나 봐요. 그러다가 현지인들이랑 또 친해지고 거기 있는 한국인들도 친해져서 몰래 그 숙소에도 데려가서 술도 먹고 자고 가게 했었대요, 첫날엔. 근데 둘째 날에 그날도 또 밖에서 재밌게 술을 먹고 누나가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조금 얌전했었던 그 앵무새가 거슬릴 정도로 시끄럽게 울더래요. 무슨 말을 하면서. 그냥 새가 우는 게 아니고 말을 하면서 울더래요. 누나가 좀 취기도 있고 피곤해서 왜 이렇게 시끄럽자고 그냥 방으로 바로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겨우 잠들려고 하는데 또 앵무새가 막 뭔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막 무슨 말을 하면서 막 울더래요. 1층에서 우는데 그 2층 방문을 막 뚫고 들릴 정도로 뭔가 바락바락거리면서 울더래요, 그 앵무새가. 그래서 자려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1층을 내려갔대요. 처음에 앵무새한테 뭐라고 하면서 제발 조용히 해. 너 왜 그러냐. 아까 얌전하지 않았냐. 나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하면서 그냥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것 마냥 동물한테 혼자 말을 했나 봐요. 화가 나서. 얘가 당연히 말을 못 알아듣겠지만 계속 무시를 하고 막 시끄럽게 울더래요. 누나도 너무 힘들어서 막 새장도 흔들어 보고 안에 막 먹이도 놔줘보고 했는데도 얘가 방법이 없어서 그냥 내가 귀를 막고 자야겠다 하고 포기를 하고 그냥 방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좀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아까보다 확실히 좀 조용해진 게 느껴져서 애가 좀 조용해졌나 보다 하고 다시 편하게 잠을 자려는데 뭐가 삭삭삭 이런 식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다가 좀 귀를 기울여 봤는데 그 앵무새 소리였대요. 그냥 아까보다 작게 말을 하는 느낌이었대요. 얘가 또 왜 이러지 하면서 또 뭐가 도졌나? 안 되겠다고 내려가려는데 계단을 조금 반쯤 내려가니까 아까 막 난리치면서 울 때랑은 좀 다른 텐션으로 막 누군가 좀 말을 하는 것 같았대요. 주고받고 말을 하는 느낌이었었대요. 그래서 뭔가 그때 좀 그 앵무새 텐션이 아까랑 좀 다르다는 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다 말고 몰래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앵무새가 뭐라고 하나. 네. 그래서 뭔가 좀 차분하게 말을 하더래요. 단어만 말을 한 건데 처음에 좀 신기했었나 봐요, 누나도. 동물이 사람도 안 보이니까 혼자서 기이한 행동을 하는구나. 아무래도 그 누나도 태국을 몇 번이나 갔다 오다 보니까 귀에 좀 잘 들리는 단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세하게 몇몇 단어가 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게 그냥 뭐 안녕, 어서와, 뭐 안녕하세요, 막 이런 인사말이었대요. 근데 뭐 이런 말들은 워낙 평소에도 많이 하고 걔도 많이 듣는 말이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내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냥 뭐야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뱉은 말들이 자기가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고 이해가 아예 안 가는 단어라서 번역기를 켰나 봐요, 누나가. 근데 그때 번역기에서 나온 말들이 또 왔어? 2층에 있어. 아직 걔 있어. 2층 방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단어가 뜨더래요. 근데 그게 뭔가 자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서 너무 놀래서 앵무새를 봤는데 현관 쪽을 계속 보면서 그 말들을 계속 하더래요. 걔 있어. 2층에 있어. 뭐 안 자고 있어.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더래요, 앵무새가. 그걸 보자마자 누나가 너무 무서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뛰쳐나가서 근처 그냥 다른 모텔에서 잠을 잤대요. 그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다음날이 마침 현지 직원들이 다시 숙소로 오는 날이었고 시간을 맞춰서 날이 밝자마자 숙소로 갔나 봐요. 근데 현지 직원 중에 몇 번 봤던 조금 친해진 여자 직원이 한 명 있었대요. 말이라는 그 직원인데 한국어도 조금 하고 되게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혼자 공부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누나를 되게 좋아했었대요, 한국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마리를 보자마자 그날 있었던 일을 좀 물어보려고 따로 마리를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마리야, 혹시 여기 앵무새라고만 말을 했는데 마리가 조금 놀래갖고 입을 막으면서 새 얘기 하지 마, 새 얘기 하지 마 계속 이러더래요. 그 누나 입장에서는 놀라기도 했고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갖고 내가 근데 이건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물어봤대요. 아니야, 근데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무조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 하더니 주위를 보더니 그러면 저쪽 가서 그냥 얘기를 하자.
사람 없는 데를 좀 가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숙소를 나가서 근처에 아무도 없는 데를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원래 그 숙소에 몇 년 전에 말이랑 같이 일을 했던 여직원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들어올 때 일도 너무 싹싹하게 잘하고 여러모로 사장님이 되게 이뻐했었대요. 그 여직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가게도 뭔가 장사도 잘 되는 느낌이었고 손님들도 그 여직원을 되게 좋아했었대요. 뭔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여직원 집이 너무 멀어서 매번 출퇴근하는 게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장사도 어느 정도 된 시점에서 사장님이 좀 직원들의 그런 편의를 봐주려고 그 숙소도 만들면서 거기를 또 게스트하우스화를 시켰나 봐요. 직원들도 편하게 출퇴근을 하고 그렇게 지내라. 그리고 그 마리가 말한 그 여직원이 앵무새를 원래 키우고 있었는데 꼭 부탁을 해서 이 앵무새 자기랑 꼭 같이 있어야 된다. 양해를 구해서 숙소에 그 새를 데려와서 같이 키웠대요. 예. 그때 당시에도 앵무새가 너무 말도 잘 듣고 애교도 많아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다 같이 가족이 돼서 좀 같이 키우고 이런 느낌이었었나 봐요. 근데 그 여직원이 숙소 생활을 막 하고 있을 때 직원들도 점점 많아지고 하면서 눈이 맞은 남직원이 있었대요. 근데 교제를 하면서 뭔가 계획이 없었던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남자는 어린 나이에 무책임하게 그냥 모르는 척을 하고 도망갔나 봐요. 뭔가 그런 무책임한 행동과 충격 때문에 그 여직원이 며칠을 못 가서 비극적인 선택을 했고 그 여직원이 데려온 앵무새만 혼자 남아버린 거예요, 숙소에. 근데 그 평소에 그 여직원을 좀 많이 생각했던 사장님이 그냥 이 앵무새만큼은 우리가 좀 잘 돌봐주자 하고 그냥 숙소에서 같이 키웠대요. 네. 뭔가 이 말을 하면서 마리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 생각으론 그 앵무새를 대하는 사장님이 좀 이상했다. 뭔가 물건 취급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대요. 뭔가 자기 생각으로는 그 앵무새도 가게 매출이 잘 나오게 하는 뭔가 부적 같은 존재같이 느껴져서 직원들이 케어를 하려고 해도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엄청 과민하게 그 앵무새를 대했대요. 그런 게 조금 뭐 이상한 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떠난 후에 앵무새가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마다 너무 시끄럽게 울었었대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혼잣말도 너무 해서 직원들도 막 잠을 너무 설쳤고 힘들어해서 막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사장한테 말을 해도 오히려 좀 정색을 하면서 그냥 새 건들지 말고 내버려 두고 앵무새가 거슬리면 그냥 니네가 나가라 라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더래요. 예. 왜 앵무새한테 뭐라 하냐. 그래서 그냥 실제로 밤마다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말을 앵무새가 혼자 하는데도 그걸 못 견디고 나간 직원들도 좀 있었었대요. 직원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 앵무새가 그냥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여직원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서 그냥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지냈었대요. 예. 또 한동안 잠잠했었었대요, 며칠. 그 직원들도 돈을 벌어야 하고 가게가 다른 식당 일자리보다 돈을 더 많이 줘서 그냥 참고 지냈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누나는 마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쭉 듣다가 뭔가 어제 있었던 일도 그렇고 그 숙소에서 더 숙박을 할 수 없을 것 같아갖고 사장님들이 말을 했대요. 예. 근데 뭔가 앵무새 이야기를 꺼내자니 자기도 좀 찝찝해서 거짓말로 좀 둘러댄 거예요. 마침 오늘 친구들이 태국을 놀러 오게 돼서 다른 숙소를 잡았다고 해서 오늘부터 그냥 자기들도 친구들이랑 같이 지낼 것 같다고 좀 거짓말을 했대요, 사장님한테. 갑자기 그 사장님이 듣더니 앵무새 때문이요? 이러더래요. 누나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이렇게 좀 놀랐나 봐요. 뭔가 혼자 조금 막 웃으면서 아니 뭔 친구들이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러냐고. 그냥 앵무새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 무슨 땡땡씨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실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누나가 되게 놀랐었대요. 그 말 꺼내지도 않았는데 뭔가 그 사장은 그런 거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되게 놀랬었대요. 그리고 처음에 뵀을 때는 친절하시기도 하고 되게 잘 챙겨주시는 모습이 좀 아버지 같았어갖고 의심되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 하면서 그 표정을 보니까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느낌이 쎄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좀 모른 척을 하면서 앵무새가 무슨 일이 있냐? 진짜 뭐 별다른 일이 아니라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해서 그냥 제가 거기 가기로 한 거고 그동안 신세 정말 잘 줬고 감사하다. 다음에 또 친구들 데려가겠다라고 그냥 좀 능청스럽게 말을 좀 둘러대고 자리를 떴대요. 사장님은 그냥 뒤에서 뭐 알겠다 뭐 잘 가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누나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누나도 뭔가 민망하기도 했고 거리가 좀 멀어질 때쯤에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갔대요. 앞으로 여행이 며칠이나 좀 더 남았었는데 뭔가 여러 가지로 되게 찝찝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이번 여행은 좀 뭐가 안 맞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귀국 일정을 좀 앞당겨서 비행기 표를 그냥 바로 내일로 가는 표를 다시 끊었대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사장한테 연락이 왔대요. 오늘 자기네 그 게스트하우스 있는 가게 앞에서 파티를 하는데 너 친구분들이랑 같이 놀러와서 바베큐도 먹고 놀고 가라고. 그래서 막 파티하는 사진을 찍으면서 문자를 보내더래요. 누나는 되게 그 사람이 좀 미친 사람인 줄 알았대요. 낮에 정색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또 뭔가 좀 초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이상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친구들도 좀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 저희끼리 놀고 싶어서 나중에 또 태국 오면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그냥 둘러댔대요. 근데 그 사장님 답장으로 어차피 여권 가지러 와야 될걸요? 라고 보내더래요. 누나는 무슨 소리냐고 좀 벙쪘나 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그 숙소 급하게 나오면서 자던 방 서랍장에 여권을 뒀었는데 네. 그걸 그냥 까먹고 두고 나온 거래요. 그래서 사장은 그걸 알고 뭔가 그 누나를 부른 것 같았대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진짜 엄청 많이 했었대요. 여권 다시 발급받고 이러려면 일정이 더 미뤄지는 게 싫어서 당장 그냥 내일 한국을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가야겠다 싶었대요. 어차피 거기 직원들도 다 있고. 네. 차마 자기한테 그 사장이 해코지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대요. 그래서 무슨 깡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바로 찾으러 갔대요. 긴장을 아무래도 좀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진짜 그 파티를 하는 게 맞을까? 그 사진이 가짜 막 이런 거 아니어서 막 온갖 상상을 막 했대요. 근데 도착하고 보는데 직원들이 진짜 막 바베큐 파티하면서 놀고 있더래요. 진짜 파티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파티하는 데를 쭉 둘러보는데 저쪽에 구석에 파라솔 펴져 있는 그런 의자 같은 데에서 사장이 혼자 앉아서 좀 쉬고 있더래요. 예. 얼른 가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여권 받고 가야겠다 하고 후다닥 가서 여권 받으러 왔어요 말을 했는데 그 사장이 쓱 보더니 왜 친구들 안 왔냐고 계속 물어보더래요. 친구들 그냥 숙소에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네. 친구들 안 왔지?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더래요. 아니요, 진짜 친구들 숙소에 있고 저 혼자 두고 온 거라서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 그냥 제가 빨리 온 거라고 막 둘러댔대요. 빨리 가려고 테이블에 여권을 잡고 이제 가려는데 그 사장이 그 누나 팔목을 잡더니 갑자기 진지하게 말하더래요. 그냥 그러지 말고 나랑 여기서 같이 장사하면서 나랑 만나볼 생각 없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진짜 아버지 뻘 되는 아저씨였고 뭔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진지해 보여서 너무 싫었대요. 계속 손 잡고 놔주질 않더래요. 그냥 자기랑 여기서 살자고. 누나가 그 얘기 듣고 잘 생각을 해보니까 왜 여태 자기한테 이렇게 호의적으로 막 잘해줬는지 이해가 가더래요. 아무리 그냥 몇 번 본 단골 손님이어도 뭔가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게 조금 막 이상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뭔가 그 상황이 무서워서 넘기려고 그냥 농담하지 마시라고, 저 남자친구도 있고 한국에 가족들도 있고 한국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막 실랑이를 벌였는데 계속 진지하게 보면서 나랑 그냥 같이 여기 있자. 내가 여기 다 해줄게. 뭐하러 한국 가? 계속 이러면서 그러더래요. 근데 손을 안 놓고 계속 그러니까 누나도 무섭고 화가 나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손을 뿌리치고 그 사장님 뺨을 자기도 모르게 때렸대요. 너무 놀라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누나 뛰어서. 근데 그 사장도 뭔가 뺨 맞은 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벙이 쪄서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거기 앉아서 누나가 도망가면 계속 봤대요. 그렇게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날 밝자마자 공항으로 갔나 봐요, 누나가. 그래서 귀국하는 비행기를 바로 탔는데 출발 전에 그 사장한테 또 문자가 한 통 왔대요. 내가 꼭 한국 가면은 너 찾아낼 거야 라는 식으로 문자가 왔대요. 뭔가 자기를 되게 협박하는 것 같았대요. 내가 어떻게든 너 찾아낼 거고 그때 너 데리고 다시 태국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너무 그 문자 자체가 무서워서 번호고 뭐고 다 차단해버리고 문자도 지우고 그냥 아예 핸드폰을 꺼버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겨우겨우 무사히 한국에 도착을 했고 집으로 오자마자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짐도 안 풀고 그냥 바로 자려고 누웠는데 핸드폰을 켰는데 메일이 와 있더래요. 이메일을 보니까 아까 말한 그 마리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 메일 주소를 보니까 마리면 그 사람 아닌가 하고 봤는데 그 메일을 안 보려고 했대요, 처음에. 왜냐면 또 거기랑 엮이는 기분이어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진절머리가 나서 안 보려고 하다가 또 마리는 뭔가 믿음이 조금 갔나 봐요. 그런 얘기도 자기한테 해줬고. 그래서 메일을 봤는데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하고 전해야 될 말이 있어서 체크인할 때 받았던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는데 혹시 맞냐고 너. 그리고 만약에 너가 맞으면은 내 라인 아이디니까 여기 꼭 메신저 보내줘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라인 어플을 깔고 바로 그 계정한테 메신저를 보냈나 봐요. 그래서 마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너한테 말을 좀 다르게 했다. 무슨 소리냐?
그 마리가 너가 그 사장이랑 잘못 엮이는 게 좀 무서워서 앵무새 말도 좀 거짓말을 했고 예. 그냥 내가 좀 사실을 숨긴 게 있다. 누나 무슨 소리냐. 사실은 여권 너가 두고 간 거를 내가 먼저 발견을 해서 그 사장 몰래 너한테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걸 사장이 먼저 봐서 그 여권을 뺏겼다. 그리고 그냥 그거 자기가 전달할 테니까 나보고는 가라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아마 그런 식으로 너한테 연락을 한 것 같다. 예. 그리고 너가 다시 온 걸 보고 놀랐다고. 안 가지러 올 줄 알았는데 여권을 가지러 와서 그런 사장이랑 실랑이를 벌이는 걸 보고 자기도 되게 조마조마했었대요. 예.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막 잘 뿌리치고 도망간 걸 보고 되게 안심을 했고 한국에 무사히 가면은 두 번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앵무새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려고 다시 연락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맨 처음에 그 가게 오픈 멤버로 네. 말이랑 그 앵무새 주인 직원이랑 다른 직원 몇 명 있었대요. 근데 그 앵무새 주인 직원이 다른 직원이랑 눈이 맞아서 그런 얘기는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대상이 그냥 사장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그 사장이 처음에 그 앵무새 키우는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부터 엄청 성도 많이 하고 성을 막 일삼았었대요. 그 직원한테는. 근데 그 직원은 돈도 여기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숙소 제공해주고 밥 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조건 때문에 참으면서 지냈었대요. 근데 결국 그 사장이 그 여직원을 건드려서 그 여직원이 애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해준 마리는 이 이야기를 밤에 청소를 하다가 사장방에서 그 이야기를 그 직원이 나눈 걸 이제 몰래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앵무새를 키우던 여직원은 사장의 애를 낳을 생각이었고 결혼이나 이런 거는 아니어도 양육비는 좀 지원을 해달라. 나는 이 아이를 낳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를 밝혔었대요. 근데 그 사장은 막 폭행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이게 내 애랑 증거가 있냐.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난 모른다라고 이제 모르쇠로 대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숙소 근처에서 그 여직원이 혼자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게 발견이 된 거였고 사장은 다른 남직원을 막 해고를 시키면서 제가 쟤랑 그렇게 돼서 이러는 일이야 라고 다른 직원들한테 막 거짓말을 했었대요. 그리고 마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장은 절대 모르고 있대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리가 두 번 다시 앞으로 여기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장은 원래 좀 이상하다. 한국인이라고 처음엔 좋았는데 되게 이상하고 좀 사이코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앵무새가 막 했던 그 무서운 소리 막 이런 것보다도 그 사장의 행동이나 그런 모든 게 오히려 더 무서웠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남아 같은 나라나 태국에 대해서 엄청 누나가 공포증이 생기고 뭔가 가면 또 그 사람을 마주칠 것 같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날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나라 근처는 절대 여행을 안 갔고 그래서 저도 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해외여행은 역시 절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분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못 갈 만하긴 하네요. 네. 야, 근데 앵무새가 등장을 하고 와, 이런 또 반전까지 숨어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네. 야, 오늘 둘째 대진님께서 그 누님분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국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 상황 때문에 그분은 다시는 못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둘째 대진님. 오늘 사실상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풀어주실 수 있는 거는 둘째 대진님께서 잘 또 전달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기괴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는 진짜로 그 사장도 사장이고 이야기 자체가 기괴하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도 섬뜩하고 그 앵무새가 했던 말도 그렇고 정말 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준비 단단히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둘째 돼지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둘째 돼지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둘째 돼지님. 네.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목소리가 훨씬 더 잘생겨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마이크가 달라진 건가?
아무래도 네 번째가 이제 되다 보니까 네. 저도 조금 적응이 됐는지. 여유가 이게 다르긴 하네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요. 네. 공사장에서 제가 일용직 근무를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둘째 되시죠.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2017년도 그때 당시에 제가 노가다로 일용직 일을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1년 전인 2016년도부터 제가 군대를 다니면서 상병 때부터 휴가를 나올 때마다 서울 상경을 하려고 돈을 좀 모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가다 판을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그 노가다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앳돼 보이거나 일을 좀 잘 못할 것 같으면은 현장에 가기도 전에 빠꾸를 먹거든요. 그래요? 그 인력소를 가면은 거기 소장님이 계신데 네. 다른 아저씨들한테 우선적으로 일거리를 주시고 저한테는 오늘 네가 갈 데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빠꾸를 주세요. 네. 그게 약간 저도 분하고 나도 돈 벌렀는데 시켜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할까라는 도끼가 있어서 빠꾸를 당해도 휴가를 나올 때마다 계속 저는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장님도 저의 얼굴을 기억을 하셨는지 너 독하다 진짜 또 왔네 이렇게 하신 거죠. 알았다 너 그럼 일 해봐라 한번. 그러고 처음으로 현장 투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현장 투입을 했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네. 살던 곳에서도 조금 더 가야 되는 외지에 추모공원이라 그래서 이거. 납골 땅을 아주 크게 만들던 공사 현장이었어요. 그쪽에 투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미 제가 갔을 때는 공사가 한 70% 이상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처음에 현장 일을 지시를 받기 전에 이런 저런 상황들을 배우고 안전교육도 받았는데 사실상 그 노가다라는 게 제가 거길 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목수라던가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다양한 기술직 분들이 주된 작업을 하시고 저 같은 일용직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시다라 그래서 예. 시다바리의 줄임말이거든요. 예. 거기서 그냥 잡일을 많이 주세요. 자꾸 시키면 하고.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이거 저기 날라라, 이거 치워라,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서 시다를 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그날 처음부터 제가 노가다 일을 마지막으로 하기 전까지 거의 매일같이 뵀던 쉽게 그냥 김씨라는 호명으로 그분을 부를 텐데 김씨 아저씨가 저를 굉장히 첫날부터 잘 챙겨주셨어요. 나이대는 약간 저희 큰아버지 뻘 정도 되시는 분이었고 아들 얘기도 하시면서 너만한 아들이 있는데 너 되게 의젓하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공사장에서는 이런 수칙이 있는데 꼭 잘 지켜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면서 몸 안 다치고 돈 벌어간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잘 해보자 이러면서 막 옆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조금 다치려고 그러면 대신 잡아주시고 이렇게 많이 저를 이렇게 아껴주셨던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제가 또 굉장히 싫어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저희 담당하시는 반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반장님은 첫날부터 제가 일을 하기 마지막 날까지도 굉장히 저만 보면 갈구시고 아이고. 그 정도까지 화를 내시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저한테 나무라시고 뭔가 유독 저를 되게 탐탁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 지금 와서 생각이 들면은 그때 당시에 거기 저만큼 어린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어리니까. 예, 네, 좀 그런 게 그래서, 있겠죠. 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꾸중을 늘 들으면서도 그래도 딱 끝났을 때 그 돈을 받는 순간의 쾌감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 바짝 일하는데 바로 돈을 이렇게 받는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그 시다 일이 저는 좀 잘 맞았어요. 왜냐면 또 제가 현역 출신이다 보니까 군대에서 이런저런 잡일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거의 반 노가다를 군대에서도 해봐서 생각보다 크게 다를 게 없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4시, 5시에 칼 퇴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군인이다 보니까 되게 적응이 잘 돼 있고 이거 군대 일과랑 거의 비슷하다 이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제가 병장 휴가 때도 계속해서 그쪽을 찾아가서 일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전역을 하게 됐어요. 전역을 하고 서울을 상경하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좀 남은 시간이었는데 최대한 돈을 바짝 벌어서 서울을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도 안 쉬고 노가다를 자주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역을 하고 나가는데도 김씨 아저씨는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둘째 내진까지 둘로 성을 하겠습니다.
아, 둘병장 왜 저녁인데 자꾸 와?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젊은 사람이 쉬어야지. 왜 자꾸 젊은 사람이 벌써 이런 현장 와서 일하냐. 아, 저 그게 아니고, 저 한 달 뒤에 서울 갈 건데, 돈을 조금 벌어놔야 돼서 일을 좀 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아, 뭐 의젓하네 이러면서 또 저를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저녁을 해놓고도 일을 하다가, 사건이 터진 날이 있는데, 예? 그날도 오늘처럼 되게 우중충하고, 뭔가 좀 낮은데도 밝지도 않고 그런 날이었어요. 원래 제가 노가다를 가는 패턴이, 아침 5시에 일어나면은, 어머니랑 같이 차를 타고 인력사무소를 가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셔서 새벽 기도를 항상 가세요. 근데 이제 가시는 길에 저를 내려다 주고 가시면은 네. 시간도 딱 맞고 가는 길도 비슷해서 딱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먼저 일어나서 저 준비하고 엄마 준비하시면 같이 가고 이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잠을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날 분명히 일찍 잤고 컨디션도 좋은데 그날따라 잠에서 못 깨겠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도 안 나고 너무 진짜 꿈에서 헤매다가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깨우셨거든요. 너 왜 이렇게 못 일어나?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나 오늘 왜 그러지? 근데 뭔가 좀 피곤해 보였나 봐요, 제가. 예. 너 오늘 그냥 가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나 오늘 가야 돼. 왜냐면은 제가 또 다음 날에 그 애들끼리 뭐 생일 파티랑 이런 막 술자리 약속이 있었어갖고 돈이 좀 더 필요했어요. 왜냐면 저는 성인이 되고서부터 집에서 용돈을 거의 안 받았었고 제가 직접 제 쓸 돈을 벌고만 이랬거든요. 그래서 술 먹을 돈을 받기도 싫었어요, 부모님한테. 아, 나 내일 약속도 있고 놀아야 돼서 오늘 일을 꼭 나가야지만 내일 놀 돈이 생긴다. 그래? 근데 오늘 날씨도 되게 우중충하고 너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가지 말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 가야 돼 오늘. 막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래, 알았어 이러고 얼른 준비해서 내려와 이러고 내려갔는데 차에 타서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웬만하면 그냥 가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했던 게 원래도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전에도 네. 현장 일 나갈 때 가지 말라거나 이런 말씀은 안 하셨고 가서 잘 하고 오고 조심히만 다녀와라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꾸 저를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짜증이 났어요. 아니 이미 준비도 다 하고 나왔고 빨리 가야 된다 지금 늦었다. 그러더니 계속 엄마는 오늘 네가 안 갔으면 좋겠어 갑자기 완강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고 말을 해봐라. 사실은 엄마가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약간 영적으로 그런 게 있으세요. 꿈자리가 굉장히 잘 맞으시고 그 촉이 굉장히 좋으세요. 뭐 무당이나 신기 이런 건 절대 아닌데 항상 그 촉이 좀 잘 맞으세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에 대한. 근데 저는 그거를 알고 있는데도 그날은 뭔가 그 얘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뭔 꿈이냐 이렇게 다시 물어봤는데 얼버무리시더니 그냥 대충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가 좀 다치는 꿈을 꿨다. 아유, 그 무슨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러냐. 그냥 엄마가 내면적으로 내가 현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다. 나 오늘 컨디션도 좋고 별일 없을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데려다 달라. 그래, 너 그러면은 무리한 거 하지 말고 조심히만 해 하고 데려다 주신 거죠. 그날도 사무소에 다 도착을 해서 똑같은 그 추모공원에 또 배정을 받고 인력사무소에서 하이바라 이런 거 다 챙기고 나서 봉고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사무실에서 현장까지는 차로 한 20-30분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평소에는 이동하는 동안 아저씨들이랑 안에서 담소도 좀 나누고 웃으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봉고차를 타자마자 잠이 너무 쏟아져오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갑자기. 아, 나 나올 때 괜찮은데 왜 이러지? 조금만 힘 좀 붙일까?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반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그 꿈에서 모종의 이유로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그 꿈을 꿨어요, 제가. 아, 왜 이렇게 짜증나지 하고 잠에서 깨는데 이제 현장에 도착했더라고요. 아, 뭐야, 일 시작하기도 전에 진짜 짜증나네 이러고. 아, 오늘 뭐 재수가 없는 날이려나? 엄마 꿈도 왜 그러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침밥을 먹고 조회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럼 막 모여서 오늘 이렇게 조심하고 뭐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런 일이 생길 거 예비해서 막 이렇게 하자 하고 안전 좋아 좋아 이런 거 막 구호도 외쳐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들어갔어요. 원래는 그 주간에 제가 무거운 거로 좀 많이 옮긴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아, 뭔가 피로가 좀 되었거니 싶어서 오늘 내가 잠을 이렇게 못 잤나?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 좀 힘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저 굉장히 잘 챙겨주신다는 그 아저씨가 오시더니 둘병장 오늘은 저거 줍자 이러시는 거예요. 웨지핀이라 그래서 폼핀이라고도 부르는 게 있는데 그 시멘트를 바를 때 틀을 잡아야 되니까 나무 판자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나무 판자들끼리 이렇게 엮게 해주는 핀 같은 게 있어요. 삼각형 모양의 한 손가락 2마디에서 3마디 정도 크기로 된 쇠로 된 핀인데 그게 공사장 바닥에 굉장히 많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오늘은 저거를 그냥 좀 줍자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개꿀인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죠. 왜냐면 그거를 그냥 하루 종일 주우면은 그냥 시간도 금방 가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 페인트 통 양동이에다가 꽉 차면은 쏟아내고 또 줍고 약간 이런 거 무한 반복하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아, 오늘 일 되게 편하게 하겠다 하고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좀 들뜬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럼 빨리 끝나고 애들이랑 술약속 가야겠다. 오늘 끝나면 주말이니까 오늘 일 쉬운 거 한다. 이렇게 신나게 오전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낮잠을 또 잘 수 있는 시간이 좀 남거든요. 밥을 워낙 빨리 먹어서. 주변에 그 스티로폼으로 된 큰 두꺼운 폼보드가 있어요. 막 굴러다니는 게 있는데 대충 자리를 잘 잡아서 그 위에서 또 잠도 자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려고 자리를 잘 잡았고 잠에 들었는데 또 너무 깊게 잠든 거예요, 제가 그날. 또 꿈을 꿨는데 거기서 또 그 반장님이 또 꿈에 나오시는 거예요. 또 저를 엄청 꾸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꿈에서도. 너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냐고, 똑바로 하라고. 평소보다 뭔가 더 불만이 많은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욕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데 너무 그 꿈에서 뭐라고 반박도 못하고 그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다가 결국 또 꿈이 깼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왜 자꾸 이분이 내 꿈에 나와서 나를 짜증나게 하시지? 나 오늘 기분 되게 또 좋아졌는데 아까부터 굉장히 거슬린다 이러고 있다가 다시 오후 일과가 시작이 됐어요. 똑같이 또 핀을 줍고 있는데 공사장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여기서 저기서 사방에서 막 드릴하는 소리부터 각종 장비들 쓰는 소리부터 굉장히 정신이 없고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일을 초반에 배울 때 그 김씨 아저씨가 저한테 안전수칙을 추가로도 알려주신 게 여기가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항상 귀를 잘 열고 있어라. 왜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건이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피하라고. 근데 멍 때리고 일하다 그거 못 들으면은 진짜 맞으면 골로 간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공사장들이 이렇게 막 층이 올라갈수록 아직 난간은 안 생기거든요. 발도 잘못 헛디디면은 그대로 추락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항상 주변에서 주의 주는 소리를 잘 들어라. 귀를 항상 열고 다녀라. 늘 그거를 저는 좀 새기면서 있었어요. 내가 일을 하러 갔다 봉변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뒤에 바구니를 제가 메고 하이바도 쓰고 있으니까 뒤를 이렇게 좀 돌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닥에서 그 외지핀을 줍고 있는데 그 반장님이 쓱 지나가면서 저한테 뭐라 콩시라고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들리진 않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혼자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뭔가 그러니까. 꿈에서 그러더니 오늘 실제로 나한테 엄청 뭐라 하는구나. 오늘 저 사람 기분이 안 좋나 보다. 좀 신기를 건들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덧 계속 그 핀 줍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현장 일이 끝나기까지 한 2시간 좀 안 남았더라고요. 시계를 한번 보고 이제 금방 끝나겠다 하고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줍고 있는데 이번에는 뒤에서 오늘 너가 크레인 쪽 가서 일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봤는데 또 없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졌더라고요. 뭐야 이 사람 이러고 또 일을 했어요. 또 오더니 오늘 네가 크레인 가서 저 실린바 좀 풀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러고 또 봤는데 정신없는 현장들 속에 막 또 시끄럽고 하는데 실린바가 뭐냐면은 크레인이 이제 물건을 내리면은 그 물건들을 이렇게 꽉 묶고 있는 그 띠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푸는 작업이 있어요. 물건을 다 내려주면은 밑에서 인부들이 그걸 풀어요 다시. 그거는 저를 시킬 그게 아니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를 자꾸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하라고 그거. 그래서 뭔가 속으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시키지? 나 일개 시단데 웬일이지? 나를 좀 신뢰를 하나? 그리고 뭔가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일을 또 막 신호받으면서 하는 게 현장에서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여러 번 가니까 짬을 인정을 해주나 보다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그 크레인 기사가 막 부르더라고요. 이거 빨리 오라고 이제 할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안전수칙상 크레인이 물건을 다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 크레인 근처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이유든 사고가 날지 몰라서 물건이 뭐 추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크레인이 완전하게 물건을 내려놓고 나서 크레인 위에 올라타서 그 띠를 풀러야 되는데 되게 현장이 그렇듯이 그런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예. 아저씨들이 워낙 성격도 급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냥 밑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너무 성격이 급하셔서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효과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걸 자꾸 더 내려요, 손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그게 조금 위험하다 생각을 해서 네. 그래도 좀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대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김씨 아저씨가 오시더니 후다닥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둘병장이에?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반장님이 아까 저 시키시고 가셨는데요. 뭔 소리냐고. 그 사람이 너한테 이걸 왜 시키냐. 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저한테 갑자기 좀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저 하라고 계속 몇 번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 이 사람아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이거를 네가 왜 해.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저리 나와 위험해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뭔가 제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 시켜서 내가 잘 하겠다는데 왜 이게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지?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아저씨한테 좀 대들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엄청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너 까불지 말고 너 할 거 하고 있어. 저로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저러시지 하고 기분은 나빴지만 거기서 더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보다 더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뭐가 한탁지 않았나 보다 내가 아직은 이러고 그냥 다시 뒤로 가서 제가 그 핀을 줬던 구역에 가서 또 핀을 줍고 있었어요. 한 5분이 좀 안 지났나? 갑자기 예. 탁 하면서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너무 놀랄 정도로 큰 소리여갖고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 이게 뭔 소리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또 포병 출신이라서 실사격도 많이 나가봤거든요. 그 포소리가 있어요. 포성 소리가. 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게 땅까지 진동을 하고 있었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크레인이 예. 반파가 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위에 6층 정도 높이에서 철근을 내리고 있다가 와이어가 끊어진 거예요. 철근이. 그대로 수십 톤 되는 철근이 그냥 다 땅에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지금도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정말 큰 소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저기 김씨 아저씨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예. 나랑 방금 교대하고 가셨는데?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근처에 있던 아저씨가 오시더니 사람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데 크레인 운전석에 계신 분도 안 다치셨더라고요. 크레인 기사분. 갑자기 그 기사님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내리시더니 손을 정말 벌벌벌 떠시면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셔서 이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기사님도 몇 번 뵌 적이 있어갖고 현장에서 조금 걱정이 돼서 기사님한테 갔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려고. 근데 그 기사님이 허공을 보시면서 막 손을 떠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김씨 밑에 있었어. 김씨 밑에 있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김씨 밑에 있다니까 계속 이러시면서 혼자 막 울먹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기사님 같은 경우도 큰일이 나신 게 그 크레인 과실이나 이런 걸로 와이어가 끊어진 거면은 큰일 나시게 되거든요. 그 회사라던가 그 기사님이 좀 법적 처벌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난감이 교차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걸 듣고 그 근처에 계시는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밑에 인부 한 분 계셨대요. 그러니까 일단 너 뒤로 가 있어 이러시더니 막 철근 사유를 보시는데 막 이러시더니 뒷걸음질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계셨던 거예요. 정말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셔서 거기서 즉사를 하신 거죠. 제가 그거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너무 아버지 같으신 분이었는데 너무 마음도 아팠고 막 정말 친지 가족이 돌아가신 것 마냥 갑자기 그 공포감에 온몸이 지배를 하면서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아서 헛구역질까지 하면서 제가 패닉이 오더라고요. 그 죽음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아저씨들이 저를 이렇게 세워서 너 빨리 가라고 그냥 어차피 현장 터져갖고 당분간 여기 일 못하니까 너 오늘 그냥 빨리 가자. 그러지. 다른 분들은 수습을 하실 거니까 우리 이제 철수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물러났어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어떻게 공사장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했지만 하필이면 오늘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나지? 예. 그러고 있다가 사무소로 가는 봉고차를 탔어요. 제가 너무 패닉에 빠져있으니까 옆에 아저씨가 계속 말을 거신 거예요. 둘병장 괜찮아. 다행인 거야. 그래도 안 다쳤으니까 너도. 너 이제 그만 이렇게 돼 있고 빨리 정신 좀 차리라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서요. 이러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게 오늘 하루 종일 그 반장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반장님 어디 계세요? 왜냐면 같이 그 봉고차에 타 계셔야 돼요. 조수석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아저씨가. 아니 오늘 반장님 왜 안 보이시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반장 오늘 안 나왔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까 저한테 크레인 일도 시키시고 계속 저한테 일 다른 거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헛것들었구만 이 양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나왔어 오늘 다른 현장 갔다고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엔 제가 정신도 없었고 아 그래요? 아 공사장이 오늘 정신이 없었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마무리를 하고 인력사로 다시 올라갔어요. 금일봉을 받아야 돼서. 근데 금일봉을 받는데 인력소장고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고 자기 인력소에서 일을 하는 인부가 죽은 건데 그러니까요.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가거든요 연락이.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다음 주에도 일 나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조금 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에이 사람 죽은 게 뭔 대수냐고. 원래 공사장 그래. 돈 벌어야지. 젊은 양반이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아니요 저는 조금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뭐 알아서 해. 이런 텐션이 뭔가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이 사람도 정상은 아니다. 말 섞어봤자 뭐 나만 피해를 보겠구나 하고 후다닥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놀라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가려고 골목을 들어갔는데 그 옆에 봉고차 같이 타고 오신 아저씨분이 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니까 좀 괜찮아졌어? 이러시길래 좀 놀래긴 했는데 아직도 속이 좀 울렁거린다. 아 그래 그치 놀랬지. 근데 뭐 워낙 현장 일이 더 심한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겠죠 있는데 갑자기 담배를 같이 피우시더니 근데 아까 그 공고차에서 한 말 뭔 소리야?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거요? 오늘 반장 봤다며? 이러시는 거예요. 본 게 아니고요. 계속 일하고 있는데 뒤에 오셔갖고 저한테 막 하달을 하셨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라고. 확실해?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 진짜 네가 왜 그 풀에 있는 실링바 내리러 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정신없는 상황을 이겨내고 생각을 자세히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말투부터 목소리가 모든 게 다 반장님이었거든요. 저한테 분명히 또박또박 오늘 너가 크레인 밑에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정말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네 맞아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불병장 오늘 뭐 씌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어이구 예. 예? 그게 뭔 소리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적 있다고. 그 현장에서 예? 뭔 소리예요? 그거 물어봤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아저씨도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인데 아저씨도 어느 날 일을 하다 말고 그런 식의 헛것을 좀 들으셨나 봐요. 근데 그때 아저씨가 들었던 거는 옥상층에 있는 것 좀 가서 치우고 와라 이런 느낌의 무슨 일을 주는 걸 들었대요. 예. 그래서 봤는데 또 아무도 없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것도 안 하면은 뭐 욕 먹겠다 욕 보이겠다 해서 그냥 올라갔대요 그 위층을. 그래서 막 물건을 치우려고 갔는데 아무리 봐도 치울 물건이 없더래요 그 층에. 이상하다 하고 막 계속 둘러보고 계셨대요. 그러다 저기 뭐 끝에 쪽에 난간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끝나는 그 층 쪽에 뭐가 이렇게 보여서 저건가 하고 갔는데 살짝 이렇게 고개를 내려서 보는 순간 저기 확 고꾸라지셨대요. 근데 다행인 게 그 한 5, 6층 되는 높이에서 1층까지 떨어진 건 아니고 한층 바로 밑에까지 떨어지셨는데 왜 그 외벽 공사하기 전에 약간 철분 같은 걸로도 이렇게 살짝 세워놓는 게 있거든요. 네. 계단 조금 비슷하게 나가고 거기에 걸려서 다행히 완전 추락은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소름 돋았던 게 그게 그 아저씨가 어디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고 누가 밀었다라는 느낌을 들었대요. 야. 분명히 자기를 누가 밀었다. 예. 근데 주변을 봐도 아무도 없고 내려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도 그 층에 올라간 직원들이 없었대요. 그 시간대. 너무 이상해서 내가 오늘 기가 허한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계셨대요. 날이 조금 지나고 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들렸대요. 근데 이제 그날 아저씨가 너무 이상하고 전에 있던 일도 생각이 나서 한번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내가 이거 좀 집중을 해서 뭐가 있나 봐야겠다 하신 거죠. 그날도 또 그 정신없는 와중에 들었던 환청이 저기 있는 것 좀 어디 넘겨놔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한 층 정도 높이에 있는 다른 층에다가 뭐 시멘트 같은 걸 갖다 놓으란 느낌이었나 봐요. 근데 그런 시멘트 같은 건 안 옮기고 그 현장을 한번 보려고 올라가다가 그 층이 계단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나무 가판으로 된 비스듬하게 세우는 그런 형태의 계단 아닌 계단이었거든요. 한 2걸음 정도 발을 딛자마자 그 나무가 썩어있던 부분인지 좀 약해져 있던 부분이 갑자기 푹 하고 밑으로 꺼지더래요. 만약에 그 아저씨가 또 시멘트를 들고 거기로 올라가셨으면 또 큰일 날 뻔하신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다음날에 좀 점집을 찾아가셨나 봐요. 자꾸 공사장 일을 하는데 네. 현장에서 자꾸 이상한 게 들리고 그런다. 그래서 그 무당이 혹시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지역이 어디 부분에 있는 그쪽에 털을 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데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좀 묘자리가 굉장히 많았던, 주인 없는 묘들이 좀 많았던 그런 땅인데, 거기가 나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옛날에 그런 분들이 거기서 거주하시던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아, 거기를 밀고 큰 납골 땅을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뭔가 거기에 그런 막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곳인데 그런 것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걔네가 좋겠냐고. 거기 그냥 뭘 이렇게 할 방법도 없으니까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갖고 다니면 뭐 헛것은 안 들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저씨는 그 뒤로 그런 걸 들은 게 없었는데 차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듣더니 뭔가 자기가 겪었던 거랑 너무 비슷했던 일이라서 놀랐는데 워낙 그 안에 다른 아저씨들은 귀신이고 뭐고 당장 오늘 살 일이 중요하신 분들이라서 그렇죠. 네. 또 욕하실 거예요, 들으면. 네. 진짜 막 무슨 헛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하시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 놀랬다가 제가 나올 때 기다렸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김씨 아저씨가 돌아가신 것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그쵸. 네. 그 어처구니 없는 누군가 모를 그런 괴성으로 저한테 그 일을 시킨 그런 뭔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심령적인 현상이 너무 이해도 안 갔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공포감이 있었다가 일단은 오늘 너무 감사했고 저는 앞으로 2번 다시 아마 이쪽 현장 못 나올 것 같다. 네. 제가 너무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현장에서 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다 하고 정말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근데 또 생각보다 일찍 왔거든요. 그때 한 1시간 일찍 마무리가 된 거라서 사고가 나서 집으로 복귀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보시더니 놀라신 거예요. 얼굴은 완전 사색이 돼 있고 뭔가 일찍 오니까 직감을 하셨나 봐요. 얘가 오늘 뭔 일이 있었구나. 너 왜 그래? 그래서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도 어머니 앞에 운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뭔가 그날 엄마 얼굴을 보면서 새벽부터 그 모든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더니 엄마 나 오늘 정말 너무 힘들었어 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았고 제가 좀 울었어요. 왜 그러니 일단 얘기해보니까 앞에 있던 일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머니가 다독여주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너 그 진짜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왜? 그러니까 너 분명히 오늘 내가 꿈자리 안 좋다고 가지 말랬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꿈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네가 꿈에서 공사 현장에 그대로 있었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너를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곳에다 밀어갖고 네가 그 바위에 깔아 뭉개져서 죽는 꿈을 꿨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너가 재수가 없어질까봐 일부러 얘기를 안 했다. 근데 거 봐라. 진짜 오늘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도 다시 가서 그런 안수기도도 받고 뭔가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 좀 빼내려고 많은 것들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씨 아저씨 어떻게 그 유가족분들 알아내서 네. 찾아뵈서 장례도 같이 가고 아이고, 잘하셨다. 아이고. 결국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공사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금은 2번 다시 그 근처도 안 지나가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고는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공사장에 귀신이 많다라고 시들모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상한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네요. 그 전에. 네, 정말 네 그쵸 아무래도. 계속 그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맞아요. 다시 한번 그 김씨 아저씨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대진님께서 다소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네.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들려주셔서 정말 앞으로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거고 뭔가 트라우마가 생길 그럴 일이 없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둘째 대진님께서 많이 또 힘드시고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주신 것 같아요. 단순한 그냥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너무나 또 잘해주셨던 김씨 아저씨가 생각이 나실 거고 도대체 그때 당시 분명히 그런 일을 시켰던 존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고요. 근데 공사장에서는 이런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